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이 결혼기념일이라 자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네, 뭐. 1년에 하루만이라도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번 주에 그 동성결혼도 이제 미국에서 열렸고 한국에 이게 도입되면 김원철 기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이 산술적으로 2배 늘어나는. 네. 저희가 오늘 다룰 거고요. 거기 앞서서 오늘은 저희가 거부권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못 사겠습니다. 뭐가요? 박 대통령 박근혜 거부권 대통령? 행사하실 예. 때 발언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무섭죠. 눈빛이 형형하시고.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문은 여전했지만 네. 그 전에 비문치고는 그래도 계속해서 지점을 타격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맺혀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회와 여당 비판에 할애를 하셨었는데 그렇죠. 좀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거부권이 이제 정식 명칭으로 하면 제2를 요구하는 그죠? 그것을 이제 줄여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헌 국회 이후 73번째. 꽤 많긴 많았네요. 뭐 1년에 한 골 하나 조금 넘는 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국회법 개정안은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그게 과연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저희가 깊이 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 금 변호사님이 만약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여당으로서의 이런 입지가 상당히 난처해지지 않겠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예측대로 딱 됐어요? 네, 근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네요. 우리는 저항하지 않겠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법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진짜 효력을 갖고 시행이 되는 건데 이건 나는 이의가 있다. 그래서 돌려보내면 그 조금 좀 강화되죠 요건이. 네. 원래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즉시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안 가도 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7월 6일에 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새누리당은 참석은 하겠지만 뭐 아마 찬성은 하지 않는 뭐 그런 투표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건 후진적인 형태라고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찬성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찬성을 했으니까 뭐 바꿀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그 다음에 반대를 하든지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화내시니까 뒤로 물러서겠다는 건데 그거 뭐하러 국회의원을 하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 그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 그리고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이게 이제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근데 벗어난 경우가 실질적으로 가끔 있고 처음에 나왔던 거는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제 막 반발이 있고 해서 결국 정의화 의장이 그 중재를 해서 수정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바꿨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죠. 어차피 그게 워딩이지 이게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실제로는 그 법률적으로 보면 만약에 행정부가 그에 따라서 요구를 하건 요청을 하건 안 들어도 방법이 없거든요. 예. 요구 자체로 뭐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법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의무 규정이라고 보잖아요. 예. 강제력이 있다. 예. 근데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벌칙 조항이 없는 경우들이 있고 검사가 고소 사건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네.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을 주의를 되도록이면 3개월 내에 해라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촉구하는 예, 조항이지 예. 그거를 강제 규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문구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요구라고 쓰던 요청이라고 쓰던 그 강제 조항이 없으면 결국은 그쪽에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된 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때문이고 행정부에서 계속 그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자꾸 만드니까 이런 좀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이지 위헌 논란은 없는데 어찌 됐건 대통령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꼭 위헌이 아니더라도 그 본인의 시국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제1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헌법상 권리니까 거기까지는 뭐 전혀 네.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회 임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신 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게 문제가 되는 예. 거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한 여당 원내대표를 맹비난하면서 사실상
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했어요. 갑자기 원내대표 물러나라 하는 거는 무슨 새누리당 총재도 아닌데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모든 당에는 당헌과 당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헌이라고 하면 나라로 치면은 헌법 같은 거고, 당규는 나라로 치면 이제 법률 같은 그렇죠. 예. 건데, 그 원내대표라는 게 이게 지금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다는 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당 대표는 학교로 치면은 교장 선생님 같은 거고,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원내대표는 선생님 사이의 대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사이의 대표. 국회의원들 사이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대표인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그야말로.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말하자면 제가 속한 법무법인 공전의 대표를 누구로 해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당원은 당원이지만 네.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도 그 원내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지가 규정돼 있고, 이건 뭐 어느 당이든 대동소이한데 다 의원총회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모임이 우리 모임의 대표를 뽑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당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원내대표를 이제 또 불신임하려면 뭐 불신임하는 규정은 사실 없는데 뽑는 권한이 의원총회에 있으니까 그걸 불신임하는 권한도 사실 뭐 불신임이란 건 정치적 결정이니까 불신임하는 권한도 의원총회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의원총회를 열라고 할 권한도 없고 대통령이 제의 요구하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거부되더라도 그 법안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이거든요. 정당한 권한이고 거부권이 행사됐을 경우에 또 제의하는 것도 권한인데 그거 자체가를 비난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 권력 분립상 대통령이 국회 그 권한 행사 얘기하는 거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있고 그거 만든 원내대표는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의 배신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석고대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극진한 사과를 바로 또 이어서 하는 걸 보면서 유신 때 유정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3분의 1? 3분의 1 그 모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유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그러니까 배운 것 같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꿈꾸시긴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면 몰라도 임명한 것도 아닌데 그 공화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관 해임 건의안 뭐 이런데 당시 공화당 의원 몇 명이 찬동했다가 예.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죠. 예,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랑 진짜. 사실 뭐 그 구체적인 그 물리력 행사의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상 같은 거 아닌가요? 유신 때 이제 국회의원들마저 그렇게 당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김재규 사건 때 김재규가 내란 목적 살인죄냐 그냥 단순 살인죄냐 뭐 이게 법리가 있었는데 내란 목적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대법관들이 또 그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고초를 당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후진적일수록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다 하겠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따르게 하냐 약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금 변호사님의 지도교수이시기도 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잘생긴 미남 교수님, 조국 교수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에게 낙선시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뭐 국민이 심판해 주길 바란다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이런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쓰셨던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 뭐 지도 교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다 맞습니다. 그 워딩을 저도 정확하게 봤는데 그 공직선거법을 바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제 왜냐하면 그걸 해석하면 결국 낙선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워딩 자체에 낙선시켜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당 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부적절하긴 하죠. 선거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또 정치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 있고 사실상 하고 있고 정치적 행위를 이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있는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또 사실 뭐 그 이제 비박 쪽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고 이렇게 토론이라도 됐지 겉으로는 중립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뭐 출마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지.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건 이번에 야마가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 정도의 힘이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이 여당 사람이었지만 좀 여당 내 야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명박 대통령 비판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피해 있다가 결국 선거에 이겼는데 이번에 유시민이란다. 그 유승민 그 유승준이라 그럴 뻔했어요. 유승민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당 내 분화가 일어나면서 그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굉장히 일찍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친박 쪽의 인물이 비박보다 적어요, 숫자적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명분도 지금 비박 쪽에 충분히 있고 여론도 그 편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반대 그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게 내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는데 이런 모양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이건 정치 토크가 아니니까 그 정도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예. 거. 네. 비박으로서는 거리두기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거리두기 계기로 작용해서 그렇죠. 집권 3년 차기 때문에 그 뭐 당장이라도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새누리당 내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그룹이 있다는 알리바이가 만들어진 거니까 내년 후년 지나면서 이 레임덕이 강해지면 그게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새세 새누리당 이런 당명도 바꾸면서 참 새정치민주연합이 걱정입니다. 혹시 이거 다 내다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 후계를 키워주기 위해서 돌직구 가서 얘기하죠. 또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막이 하나 열렸는데 지금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며 기업 홈페이지를 전부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죠. 뒤덮였죠. 예. 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소식이 퍼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마침 비슷한 시기에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면서 훨씬 더 관심이 네. 북돋아졌었는데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했다고. 5대4로 났죠. 미국에는 대법관이 9명 있죠. 9명 9명인데 있습니다. 동성결혼 찬성 5명, 반대 4명 이렇게 났고요. 느닷없이 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 2013년에 미국 대법원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된 그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고요. 사실상 이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던 거를 공식적으로 매조지 짓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뭐 한국 법조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조계 밝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 국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에서 하는 게 있고 연방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혼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주에서 하는데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주마다 동성 결혼을 금지하기도 하고 또 합법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3년에는 동성 결혼을 금지한 주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다른 주에서는 부부인데 왜 여기서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 혼인은 반드시 남녀간의 결합이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남녀간의 그 결합이라고 돼 있는 연방법은 위헌이다 선언을 하고 이 주에서 결혼했으면 이 주에서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이 50개 주니까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면으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돼야 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그 미국의 대법관은 아주 내놓고 자기가 보수파다 진보파다 하거든요. 근데 보수파의 기본적인 논리는 헌법 문구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년 전에 미국을 독립시키면서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는 지금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보주의자들은 그 존엄할 수 있는 권리, 디그너티가 있기 때문에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보수 대법관들은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연방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나 그거를 이 어떤 기준으로 놓고 진보주의자들은 거기서부터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 연역해서 꺼내야 된다는 거고 보수주의자들은 거기 있는 것만 갖고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반대파에서 한 논리를 보면 이제 소수 의견이 되는 거죠. 보수 쪽에서 쓴 소수 의견을 보면 이번 결정은 선출되지 않은 9명에 의한 헌법 수정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성결혼 반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왜 그런 결정을 하냐. 그거는 각 주에서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권한으로서 이게 허용 불허용이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결정돼야지 왜 우리가 일률적으로 헌법에 있지도 않은 거를 일종의 헌법을 만드는 수준의 과잉 해석을 하면서 그 길을 터주느냐, 이게 반대하는 쪽의 논리죠. 근데 대법원에도 이제 진보적 성향이 계시고 보수적 성향이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보수적 성향이 조금씩 더 많잖아요. 근데 5대4로 난 게 꼭 진보 보수로 갈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보통은 균형을 유지하고, 왜냐하면 그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대법관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임명하면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좀 그거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분이 케네디 대법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해서 1900 그때부터 그렇죠. 1987년에 대법관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특히 경제 분야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시장주의를 하면서 보수적인 판결을 많이 해왔는데, 유달리 이 동성애자들 권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편을 계속 들어왔고, 2013년에 그 위헌 판결 날 때도 역할을 했고, 이번에도 결국 4대4에서 이분이 한쪽 편을 들면서 5대4로 판결이 났죠. 캐스팅 보트 예. 역할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법관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미국 역대 대법관 중에 가장 그 판결문을 미문으로 쓰고 라틴어 고전, 그리스 고전을 많이 인용한 사람이 카르도조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천재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분이 평생 자기 집에 집사라는 남자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동성 커플인 거죠, 사실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근데 결혼은커녕 그땐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대법관 중에도 있으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 거죠. 무슨 뭐 일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뭐가 잘못되거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사실 합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법원 연방 법원 판결이 난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쇼크가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보수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거의 뭐 기업에서도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힌 분위기죠. 리포트 대사께서 피습 당하셨을 때 부채춤을 췄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회복을 기원하며 기독교계에서 나셨던 그쪽 분들이 이번에도 동성 결혼 반대한다는 시위를 부채춤 들고 하셨는데, 리포트 대사는 그 맞은편 퀴어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하셨죠. 네, 그랬다고 해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상징적인 장면이죠. 우리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성 커플이죠. 네. 김조광수 씨하고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혼인신고 불수리, 그러니까 반려처분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했는데, 지금 법원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 있나요? 이분들이 결혼식을 올린 게 2013년 9월이고요. 그 같은 해 12월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서대문구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2014년 5월 21일 날 서울 서부지법, 거기에 이제 이런 구청의 처분을 뒤집어 달라. 그렇죠.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를 받아달라. 신청을 했고, 첫 재판이 7월 6일입니다. 우리나라 이 법률 체계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나요? 금지하고 있나요? 저도 오늘 다시 찾아봤는데 허용하는지 금지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유지되어야 하며, 그래서 양성의 평등이란 말이 있으니까 남성과 여성의 걸 혼인으로 보는 것 같은데, 꼭 네. 반드시 논리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민법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결혼이라고 하면 남녀의 결합이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합이, 그러니까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만 보면은 동성 결혼을 혼인 신고를 안 받아주는 게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적으로 보면은 뭐 딱히 금지할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헌적으로 본다고 할 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결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말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결혼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말뜻 자체가.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 자체, 혼인이 뭐다 하고 규정을 안 둔 것 자체가 남녀 간의 결합을 예정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법제상 혼인은 남녀만 받아들여준다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1년 9월에 성전환자가 기존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수 의견이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수 의견이 그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로는 지금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법 규정에 남녀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도 동성 결혼이 허용된다고 하거나 네. 혹은 이건 아니다.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 하거나.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전환자를 인걸 인정을 해주면 동성 커플이 되는 동성 거죠. 커플이 되어버리니까 안 된다 지금 그 얘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동성 결혼을 아직 정면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서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인 문제도 많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주는 무슨 저기 동반자 이런 식의 번역을 하자면 새로운 그런 개념을 거, 만드는 거죠? 뭐 이 사회적인 동반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둘 수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결혼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상속을 허용해 준다거나 네. 평생 같이 산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고 하면 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겪을지 아니면 그 한 번에 우리도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나라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은 입법부에서 네. 동성 커플들의 어떤 법적 권리와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들을 만들고 한 발 한 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처럼 퀴어 축제 가지고 왜 그 뭐 동성애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왜 나대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해야만 이게 그렇죠. 법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네. 아주 절박한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도 그런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결국 여론이 넘어가서 대법원의 판단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께서도 뭐 아시아에서 맨 처음 허용하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으니까 또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래도 법 조항 자체로는 나쁘지 않네요.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그 서양이랑 다르게 결혼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의 성을 안 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양성평등했다고 주장하는 옛날 아저씨들이 있는데 아예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신경 안 썼구나. 신경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토론을 거쳐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7월 6일에 첫 재판이 열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걸 봐서 저희가 또 이 불판을 감자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청자 사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능하고 훤칠하신 금변호사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 법조인 남자친구를 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직딩입니다. 물론 불금마다 불감을 빠지지 않고 보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법조인 남자친구를 두고 싶은 또 다른 직딩과 함께 영화 소수의견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미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내친 김에 용산 참사 가족분들이 하시는 레아 호프에도 다녀왔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얼마 전 차를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회사 근처에 어느 공사장 옆에 차를 주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때 보니 차 지붕 위로 작은 돌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차 앞유리랑 보닛에 기스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항의하려고 보니까 공사장 펜스에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블랙박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걸 써붙였다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면할 수 있다면 전부 다 차에다가 이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가 면책? 이게 소송으로 가서 실제 책임이 있냐 없냐 하는 건 이건 굉장히 그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차 금지라고 써 있어도 사람들이 주차할 만한 데인지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막아둬야 됩니다. 내가 여기 출입 금지라고 써놨으니까 나는 면책된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를 댈 수 있고 그렇다면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자동차 본네트에 그러네요. 기스가 갈 정도로 될 거면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다만 이제 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해놓은 셈이니까 만약에 그게 잘 보이게 돼 있다면 그런 점은 나중에 참작이 돼서 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 사람 지나가다가 큰 문제죠. 맞아서 다치거나 죽거나 했으면 이거 책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장 같은데 밤에 술 취해서 들어가서 추락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걸 잘 막아놨는지 그리고 사람이 제대로 된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거기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떨어졌으면은 책임을 면할 수도 있죠. 그냥 출입금지 띡 붙여놓는 걸로는 그거 안 안 된다는 됩니다. 거군요. 유능하고 훤칠하신 금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사연 보낼 때 꼭 유능하고 훤칠하신 이렇게 써서 보내지 않으면 그래야죠. 걸러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 관용 오급니까? 나도 옆에 있는데. 저도 관용 오급을 만들었어요. 그 제작진의 자막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딱 깔아주고.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주소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